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왔고 덕분에 국가적인 피해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는 진행 중이고 우리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까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1년이 된 오늘 신규 확진자는 404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 노바백스와의 계약 추진 소식을 전하면서 백신 2천만 명 분량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의 가장 큰 공은 국민에게 있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되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취임 1년을 맞이한 정 총리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K방역의 1년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혀 민주당 경선은 우상호 의원과의 2파전이 유력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고별 연설을 내놓았지만 자화자찬의 치적 설명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확보된 백신 5,600만 명분에 대해서 그거에 더해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노바백스와의 계약은 기술 이전까지 받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1년째 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국내 공장을 찾았습니다. 백신 공정과 품질 검사 과정을 살펴본 문 대통령은 빠르고 안전한 접종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10명을 접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와의 협상 소식도 알렸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백신 5,600만 명분에 더해 2천만 명 분량까지 모두 7,600만 명 분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도 전량 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계약은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위탁 생산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물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백신은 모두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면서 6월 이전, 빠르면 5월에도 기술 이전에 따른 백신이 생산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 회장과 영상으로 화상회의를 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계약이 신속히 완료되길 기대하며 한국 정부도 노바백스 백신의 기술 이전에 따른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하고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로 늦어도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백신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이 노바백스의 백신은 지금까지 나온 제품과는 달리 이미 만들어진 항원 단백질을 몸 안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효과성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관과 유통도 다른 제품보다 덜 까다로운데요. 박홍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앞서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유전 정보를 인체에 주입해 우리 몸에서 항원 단백질 생산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노바백스 제품은 항원 단백질을 직접 몸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의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주입해 곤충세포에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해 백신을 만듭니다. 기존 인플루엔자와 B형 간염 백신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어 이미 효과성이 검증됐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항체를 만들고 또 세포 면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념의 백신으로서 상당히 게임 체인저로서 가능성이 충분한 백신 후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영하 수십 도의 초저온 콜드체인이 필요한 화이자 등의 백신과 달리 노바백스 제품은 2도에서 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함에 따라 국내에서 원액 생산과 보관이 가능해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백신의 유효기간 6개월과 비교하면 보관 기간이 훨씬 깁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 멕시코 등에서 임상 3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틀간 300명대를 유지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4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전반적인 안정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피로감이 쌓이면서 주말 이동량이 다시 급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된 코로나19와의 긴 싸움. 누적 확진자 73,518명, 사망자는 1,300명에 이르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지만 10만 명당 환자 발생 건수는 OECD 37개 나라 중 3번째, 사망자 수는 뉴질랜드에 이어 2번째로 적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04명으로 조금 늘었지만 완만한 감소 국면은 한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계속 줄어들던 주말 이동량이 크게 늘어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13% 이상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20% 넘게 이동량이 많아졌습니다. 확실하게 지금의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든 사적 모임과 만남, 여행을 취소하고 코로나 확산 속도를 늦춘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3차 유행 감소세와 방역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YTN 박경선입니다. 2019년 마지막 날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이 신종 바이러스는 세계 각국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누적 환자만 7만 명, 사망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큰 상처가 났는데요. 코로나19가 휩쓴 1년, 이제는 백신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렸던 코로나19. 사람 사이 전염은 제한적이라더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방심할 만하면 확산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휩쓴 신천지 교회발 유행에 하루 900명 넘는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그 확진자가 다녔던 곳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저도 함부로 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거리두기 효과에 안심할 무렵 2차 유행이 수도권을 짓눌렀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 사랑제일교회까지 계속된 감염에 일상은 더 멀어졌습니다. 애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디 마음대로 다니들 못하겠고. 한여름에도 건재함을 과시한 코로나19의 당혹감도 잠시. 곧 혹독한 겨울 대유행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1,200명대, 수도권 800명대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거듭된 방역 강화에 급증세는 막았지만 누적 환자는 이미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이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관심 밖에 있던 사각지대가 초토화된 겁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콜센터에서 거리 두기는 먼 나라 얘기였고 진작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안 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확진자 나오니까.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에게 아프면 쉰다는 수칙은 생계 포기와 같았습니다.
일당만 받아가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파도 그냥 일을 하는 상황도 많았었고 예전부터라도. 사회와 단절된 교정시설의 허술한 방역 대응은 알아채기 쉽지 않았습니다. 타미프를만 준대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요양정신병원과 시설에 있던 고령 기저질환자도 무더기로 희생됐습니다. 사망자 40명 중에서는 약 70%에 해당하는 28명이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에서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국내 사망자는 1,300명에 달합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유일한 희망은 백신입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가장 먼저 맞게 됩니다.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을 접종을 해서 사망률을 줄이는 그게 코로나19 1년 판도를 바꿀 백신 접종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야 합니다. 이런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방역 역량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까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총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1년 동안 계속 본부장님이라고 타이틀이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총리 취임하신 것도 1월이고 첫 환자 발생도 1월이기 때문에 총리 취임하시고 며칠 지나서 첫 환자 보고 받으신 거죠? 엿새 지나서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심경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중국에서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빨리 왔나 이제 그러면서 과거에 그 사스나 메르스 케이스가 어땠는지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염병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코로나19라는 녀석이 정말 그 독한 친구입니다. 방역대책본부장님은 코로나19 검사 진단 검사를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워낙 두 번 받아봤습니다. 두 번. 예. 대구 다녀와서 한 번 받아봤고 작년 연말에. 자, 그렇게 해서 1년을 정신없이 뛰어오셨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신 소회는 어떠신가요? 예, 한마디로 정말 그 숨가쁘게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룬 한 해였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참여 방역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K-방역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만큼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의료진에게 감사드리죠.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제 아우성이 나옵니다.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너무 힘들다. 버티기가 그냥 정말 힘들다.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정말 또 힘들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방역이 뭐 성공한 것이긴 분명합니다만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미진하고 어떤 점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처음부터 저는 방역이 곧 경제다. 그래서 방역 우선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개방된 경제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고 봉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이제 봉쇄를 한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국민들의 참여 속에 모든 것을 국민들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그야말로 투명한 그런 방역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 방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업종별로 피해를 엄청나게 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눈물은 정말 마를 날이 없죠. 그 잠시 눈물을 글썽하신 적도 있으셔서 아마 또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에 가서 그 의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 특히 이제 영업은 하지 못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그렇다고 또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울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알겠습니다. 백신 이제 도입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거더군요. 뭐 주사를 놓을 사람의 그 시설에 주사기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1월 말까지 준비를 합니다. 지금 선진국들 몇몇 나라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시행착오 없이 접종을 유능하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1월 말까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2월 초 이후에는 언제든 백신이 들어오면 즉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총리님께 궁금한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한번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점을 물어보고 싶으냐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해외에서는 여러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에 따른 불안함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국민들이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불안함을 어떻게 안정시켜주고 백신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70인데 그런 사람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다각도로 접종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선진 외국에서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부작용이 일어났듯이 한국에서도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철저히 총리께서 이제 아니면 방역 당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접종을 받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신데 정말 안전하냐는 또 묻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백신은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개발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임상도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모두가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1년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임상도 아주 그냥 빠르게 했죠. 그러니까 혹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게 백신이 두 가지 요소를 꼭 갖춰야 되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있는 걸로 이미 확인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안전한데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이 아직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효과성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코로나19 발생이 심한 나라들은
아주 급하게 지금 접종을 이미 예.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져주겠다. 왜냐하면 그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주저할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걱정을 전혀 안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예.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 나아라고 다 맞으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한 11월 말까지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때까지 맞추려면 맞아야 할 국민 수를 생각하면 하루에 뭐 10만, 20만 그 이상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1, 4분기, 2, 4분기에는 뭐 그 조금 숫자가 적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3, 4분기에는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예. 3, 4분기 말인 9월까지는 접종을 끝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60% 내지 70%의 국민이 접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70%까지 9월 이전에 접종을 끝낸다. 접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약도 있긴 있습니다만 두 번 하죠. 두 번째까지 끝낸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60일 내에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11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9월 네. 말까지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뭐 거죠. 국민들도 협조를 하고 방역 의료에 나선 분들도 좀 더 고생을 하시고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한번 거리에 나가서 쭉 만나봤습니다. 그것도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코로나 전담병원인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피로도는 정말 극에 달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간호사들의 인력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센터 등의 민간 간호사들과의 어떤 임금 격차가 조금 더 심해져서 이게 상대적인 빈곤감, 피로감이 더 누적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간호사들의 인력 확충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세금 감면이나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 저희에게는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근처 보면은 월세나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가게를 내놓은 가게가 엄청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그런 거를 좀 묻고 싶어요. 먼저 간호사분 얘기인데 의료진이 예. 너무 힘들고 또 대우에서 어떤 뭐 불편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의료진들 다 고생했지만 사실은 간호사들 고생이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도 있죠. 그래서 5,000명의 풀을 만들어 가지고 간호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수시로 이렇게 간호사들을 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득 격차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일정한 이 샐러리를 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추가로 좀 수당을 드리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실감을 좀 채워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관련해가지고 3차 재난지원금에 이제 자영업자들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200만 원과 300만 원 중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이제 그 추가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임대료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뭐 그게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임대료 쪼로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더 드린다. 그것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이게 헌법에 보면 예.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금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조항이 있습니다. 예. 23조인가 그렇게 될 텐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입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감염병법에는 그게 또 안 들어가 있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입법을 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영업을 금지하든지 제한함으로 해서 입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 예.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긴급하게 재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제 돈으로 지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전 국민한테 고루, 전 지역민들한테 고루 이렇게 평등하게 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총리님께서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저 두텁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지금 상황에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도 늘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까? 아니 이제 재난을 위한 것이냐, 예.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은 그냥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거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줘야 되죠. 예. 아동수당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에게,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제목이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예. 그것은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죠. 재난이 큰 사람, 그러니까 피해가 큰 사람한테는 더 주고 피해가 적은 사람한테는 덜 주고, 예. 심지어는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본 업종, 이런 경우에는 조금 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 그래서 현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냥 넓게 펴주는 것보다는 예. 좀 좁게 그러나 두텁게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 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군요.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국무총리 또 정치인의 한 분으로서 좀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예. 이번에 장관 3명이 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개각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조금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 기억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권 도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대권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도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앞에 수식어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말이 잘 안 붙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한 인터뷰에서는 정치인인데 나는 본래 정치를 계속한다. 그럼 그게 대권 도전을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예. 예, 뭐 하여튼 정치는 본인이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후배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는 행정직 아닙니까? 예. 이 행정의 책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나는 정치 영역으로 돌아간다. 예. 그러나 그 정치 영역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예. 현재로서는 방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저는 방역에 꼭 성공하고 싶다.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근데 정치인으로 돌아가셔도 할 걸 다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남은 거는 사실 대권밖에 없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지만 예. 또 정치인으로 그냥 평당원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가끔 총리님의 지지율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이 저 정도에서는 좀 안 되는데 빨리 올려놔야 되는데 하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이제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예. 저희 공보실에 혹시 나를 무슨 이 대권 후보 이런데 저 여론조사 이런 것에 넣지 마라. 예. 그걸 최근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총리 취임하자마자 하자마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건 이제 저의 부탁이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언론사나 뭐 이 여론조사 기관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죠. 제가 만나면 뜯어 말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뜻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께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가지고 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리한 걸로 예, 발음하시겠다는 그대로 존중하는 말씀이고. 게 이제 저의 입장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주식에 뛰어드신 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가 과연 여기서 이제 끝나고 다시 시작되느냐 아니냐 해가지고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다들 기다렸는데 또 위원장은 아직 발표할 때가 아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겁니다. 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총리님이 공매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게 있어서 그게 예.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예. 이제 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도도 나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예. 그러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치유가 우선이에요. 말하자면 잘못 운영되어 오던 제도에 대해서 예. 제도 개선 내지는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달리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제도는 공매도 제도는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예. 제도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매도 제도를 불허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운용해오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은 제도 개선도 하고 법 개정도 하고 예. 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걸 다시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역할은 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거 외에 총리로서 올해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면서 일을 해나가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예, 물론 있죠. 이제 지금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단순히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체제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예. 과거에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잘하는 것을 잘 따라하는 경제였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이제는 웬만큼 따라갈 건 다 따라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선도형 경제이죠. 예. 그래서 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사회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경제 성장을 왜 하냐.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그냥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가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는데 한국판 뉴딜을 제대로 잘 실천하면 이런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런 노력을 철저하게 잘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맨 앞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좀 안쓰럽습니다만은 아무튼 잘 종식될 때까지 그리고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고생 계속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이 새로 내정됐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외교부 장관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내정자는 이후에도 외교안보특보로 문 대통령을 보좌해왔습니다. 청와대는 평생을 외교와 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맞춘 외교장관 교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 국가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당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내정자가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게 발탁 배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도 현역 여당 의원인 황희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황 의원이 국회 국방위와 국토교통위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정책 기획력과 소통 역량을 발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황희 두 장관 내정자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등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번 개각으로 연말연시 3번에 걸쳐 9개 부처 장관을 바꾸면서 정권 하반기 개각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집권 하반기 마무리 성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개각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추가 개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2파전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야권 단일화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후임까지 정해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1년 9개월여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제는 결국 시장 선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하고요. 입장 정리에 오랜 뜸을 들인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의 후보 경선은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2파전으로 짜였습니다. 박 장관의 강점은 방송기자 출신에 4선 의원 경력까지 더한 대중적 인지도입니다. 86그룹 선두주자인 우 의원은 뚜렷한 당내 기반이 있긴 하지만 인지도에서는 밀립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상당한 폭으로 조직도 확대됐고 시민들에 대한 저의 접근성도 매우 높였고 민주당은 인물면에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안고 있지만 야당 상황도 비슷한 만큼 정책 공약으로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이의 단일화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안 대표는 입당하지 않고 경선에만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한 이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의 문은 닫힌 게 아니라며 더 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이 단일화해야 된다는 대명제에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진용을 갖추면서 선거 분위기는 더 달아올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여당의 분위기 반전 모색과 야당의 굳히기 시도가 눈에 띄게 도드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으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조율하자고 요구를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의 이견은 일단락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사이의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도 정작 지급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해 방역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므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너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기도가 당과 지급 시기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판단을 존중하되 협의하자, 방역 상황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만 보면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던 이 대표와 이 지사가 이견을 좁힌 듯합니다. 하지만 겉과 다르게 둘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평소 이 대표 화법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 지도부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이 대표 본인의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최근 이 지사의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대선 주자 지지율 결과도 이 대표가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는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 역시 자신이 역점을 둔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를 문 대통령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내에선 소수파지만 문재인 정부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떨 땐 하나됨을 강조하면서도 수시로 견제하는 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뒤에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거냐? 주택 공급을 좀 많이 해라. 주택 인허가 수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보다 28.2%나 줄었다.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인허가가 28%나 줄었을까? 네. 다시 다음 화면을 보시죠. 주택 인허가 수를 보니까 뭔가 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밑에를 보시면 연도가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4년 11개월, 이명박 정부 4년 11개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문재인 정부 3년 4개월. 4년 11개월과 3년 4개월을 비교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저게 올라올 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택 공급은 대개 몇 채를 지어서 몇 채를 분양했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왜 인허가 가구 수를 이상하게 비교를 하는 걸까? 그것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입주 물량을 한번 보십시오. 예년 평균에다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23%, 수도권은 26%, 서울도 12%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입주가 아니라 분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 물량, 전국의 분양 물량, 이게 2016년입니다. 쭉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올해는 48에서 51% 정도 사이에서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씩 줄었다. 이거는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서울이 문제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서울도 한번 볼까요? 서울 아파트의 착공 실적을 보면 2015년 4만, 그 다음에 3만, 5만, 4만, 다시 5만 5천 정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경제신문이 주장하고 싶은 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걸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규제를 풀어달라, 세금을 깎아달라.
부동산 세금을 깎아달라. 그래서 결국 공공이 아니라 민간 건설업자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그 부분도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만큼은 사실대로 정확히 써야겠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워싱턴에 입성해 먼저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했고 숨진 아들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를 떠나면서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태어난 곳은 펜실베이니아지만 델라웨어는 당선인이 10살 되던 해 가족과 이사 온 뒤 60년 넘게 살아온 제2의 고향입니다. Look, you know, it's kind of emotional for me. 고인이 된 장남의 이름을 딴 델라웨어주 방위군 사령부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보의 이름을 언급할 땐 잠시 목이 맨 듯했습니다. And I am even more proud to be standing here doing this from the Major Bo Biden facility. Ladies and gentlemen, I only have one regret. He's not here. 조 바이든 당선인의 장남 보 바이든은 2015년 뇌종양으로 숨졌습니다.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내며 한때 바이든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장남에 앞서 아내와 딸도 잃은 당선인이라 가족을 잃은 아픔을 함께하겠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워싱턴 DC에 입성한 뒤 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o heal, we must remember. It's hard sometimes to remember. But that's how we heal.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에서 41만 명이 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연설한 링컨 기념관 앞 호수에는 사망자 40만 명을 상징하는 조명 400개가 설치돼 주의를 밝혔고 워싱턴 국립대성단에서는 희생자를 1000명씩 애도하는 종이 400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들으신 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가족을 먼저 보낸 아픔을 딛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정치인으로서의 길은 화려했습니다. 최연소 상원 의원에서 최고령 대통령이 되기까지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김정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1942년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말더듬이가 심해 놀림도 받았지만 노력 끝에 고치고 20대 후반 변호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본격 정치 무대에 오른 건 30을 갓 넘긴 1973년 미국 연방 델라웨어주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면서입니다. 이후 내리 6선에 성공하며 2009년까지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1988년과 2007년 두 차례 대권에 도전하는데 한 번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또 한 번은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의 기세에 밀려 도중 하차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선택으로 부통령이 됐고 다시 대권을 꿈꾸게 됐습니다. 가족사는 아픔이 많습니다. 상원의원이 된 뒤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2015년에는 장남마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후 바이든 자신도 뇌동맥류 파열, 폐혈전 등으로 큰 수술을 받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시련은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확대를 주장하는 바이든의 정책적 배경이 됐습니다. 유색인종, 이민자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지지가 장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대권에 도전해 절제됐지만 강한 어조로 각종 현안을 질책했습니다. And we were treated very unfairly. They were going to take away our businesses. Global warming i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deal with it. We're learning to live with it. We have no choice. He says that we're learning to live with it. People are learning to die with it.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 최고령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하나된 미국을 향한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시선이 보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별 연설에서 새 행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밝혔지만 자화자찬 치적 설명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20분 분량의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다만 연설 내내 바이든 당선인의 이름은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This week we inaugurate a new administration and pray for its success in keeping America safe and prosperous. 지난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벌인 의사당 폭동도 언급했습니다. All Americans were horrified by the assault on our Capitol. Political violence is an attack on everything we cherish as Americans. It can never be tolerated. 하지만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발전과 중동 평화협정 등 자신의 재임 기간 치적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근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전에 워싱턴 DC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환송 행사에 펜스 미 부통령이 불참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4년 내내 강력한 우군 역할을 해왔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비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The mob was fed lies. They were provoked by the president and other powerful people. He doesn't have a philosophy. He doesn't think in policy terms. He thinks only about transactions that benefit him.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평균 지지율은 41.1%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재벌가 자녀들이 경영 일선에 잇따라 복귀하고 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마약 범죄로 업무에서 배제된 지 1년 4개월 만에 최근 복귀했는데요. CJ는 이 씨가 CJ제일제당 글로벌 비즈니스 부장으로 발령받아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지난 2019년 9월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죠. 당시 화면 보실까요?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심경이 좀 어떠세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씨의 복귀로 CJ의 경영 승계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씨가 지난해 CJ 올리브영의 지분을 일부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대금을 증여세를 내는 등 상속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 씨도 지난 2018년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SPC는 허 씨가 구속된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허 씨를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허 씨가 꾸준히 경영에 참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허 씨는 회사 앞에서 마주친 취재진에게 빵을 사러 왔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도 최근 한화에너지의 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2017년 폭행 사건으로 한화건설을 퇴직한 이후 4년 만이죠.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왜 때리셨나요?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화의 경우 다음 달 취업 제한이 풀리는 아버지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관련 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끝나는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무는 지난달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18년
물컵 갑질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1년 2개월 만에 복귀했고요. 다시 1년 뒤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에 대해 국민의 46%가 과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볍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는데요. 언론들은 앞다퉈 삼성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무리를 일으켜도 곧바로 경영에 복귀한 재벌 총수와 그 자녀들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긴 했지만 정당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우연한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에서 나옵니다. 지난해 말 2차례 공판 준비기일 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어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혐의에 관해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 차장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체 접촉 있으셨던 사실을 인정하셨는데 정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법정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법정에서 몸이 겹쳐졌던 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폭행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법정에선 적극적으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정당한 압수수색 과정이었을 뿐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 검사장 몸 위에 밀착한 건 맞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독직 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지휘했던 정 차장 검사는 직권을 남용해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검찰은 독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독직 폭행은 수사기관이 직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데 특히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어서 한 검사장 압수수색 당시 현장 목격자 2명을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상습 학대를 당하는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추가로 관련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5살, 6살 아이들뿐 아니라 갓 돌을 지난 아이도 때리고 사물함에 넣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들어안더니 사물함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무언가 나무라고는 양쪽 문을 닫아버립니다. 잠시 뒤 꺼내지만 놀랐을 아이를 달래지도 않습니다. 야단을 치다가 기저귀로 아이 얼굴을 때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옆에 있던 교사는 이 아이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습니다. 벌러덩 쓰러진 아이는 자지러지듯 울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영상. 교사가 커다란 쿠션을 반쯤 접었다 펼치며 아이 얼굴을 때립니다. YTN이 이번에 확보한 어린이집 CCTV엔 한두 살짜리 영아들이 학대당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보도한 CCTV에선 자폐증을 앓는 원생들을 포함해 5살에서 6살 아이들의 학대 장면만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로 드러난 피해 아동 10명 가운데 갓 돌을 지난 영아도 있다는 사실이 추가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피해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맡겨진 내내 학대를 당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볼 때마다 제가 영상을 3시간 반 동안 우리 아이가 받는 것만 보이는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더라고요. CCTV 분석을 마친 경찰은 보육교사 6명을 소환해 영상 내용을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으로 교사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어린이집 원장도 불러 학대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둔 건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인천 서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생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줄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린 승객의 외투자락이 버스 뒷문에 끼었는데 버스기사는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이 승객은 10m 정도 매달려 끌려갔는데요. 결국 숨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이 내립니다. 무언가 걸린 듯 뒤돌아보는 순간 버스 뒷문이 닫히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이 여성은 옷자락이 낀 채 넘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피해 승객은 10m 정도를 끌려간 뒤 저곳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입고 있던 무릎 길이의 긴 코트 자락이 버스 뒷문에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참담하죠. 안타깝고 젊은 사람이 그랬다니까. 참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누구 자잘못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네. 버스 운전석에선 카메라를 통해 뒷문으로 내리는 승객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내린 걸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옷이 낀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이 이제 얇은 옷이 끼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인식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발을 땅에 디뎠다고 그때부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버스에 옷자락이 끼었다는 것은 아직 하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출발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치소 측은 예방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당분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정 직원과 밀접 접촉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통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8일에도 마찬가지로 호송 차량을 타고 외부 의료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행했던 직원 A씨가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A씨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재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 대한 역학 조사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치소 직원을 통해 1차 유행이 벌어진 뒤 신규 입소자를 통한 2차 유행이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2차 유행에서 신규 입소자가 많은 8층과 미결수 발병률이 높았고 신규 입소자와 추가 확진자 사이 바이러스 유전적 유사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 환경과 구치소 안 공동생활 등 수용자 사이 접점이 많은 점이 2차 유행이 지속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교정시설 집단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수용자는 14일 동안 예방격리와 홈거실 이동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유입 확산 방지와 박 전 대통령 의료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소개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복과 판소리, 아리랑 우리의 것들이죠. 중국은 중국의 것인 양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파오차이는 김치처럼 젖산 발효가 아니죠. 초산 발효 피클에 가깝다는 건 상식입니다. 자꾸 중국이 이러니까 땅덩어리가 커도 세계의 리더로 국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